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집에 갔습니다. 며느리는 제 칠순 생일에 성대한 잔치를 약속했지만 그날 밤 제 손에 쥐어진 것은 차가운 라면 한 봉지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제 나이 68, 전라북도 익산에서 평생을 살아온 과부 이혜진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그저 흙 파먹고 사는 평범한 인삼 농사꾼이라고들 하죠. 새벽 4시 반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져요. 밖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지만 제 몸은 수십 년간 그래왔듯 스스로 아침을 알아챕니다. 창문을 열면 축축하고 싱그러운 흙냄새가 코끝을 스며들어요. 이 냄새, 저는 이 냄새가 참 좋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것이 이 흙냄새와 인삼 향기 속에 담겨 있거든요. 조용히 마당으로 나서면 제 왕국이 펼쳐져요. 끝없이 이어진 검은 차광막 아래 수만 뿌리의 인삼들이 조용히 땅의 기운을 빨아들이며 자라고 있죠. 제 손을 한번 보시겠어요? 마디마디 굵고 지문 사이사이에는 흙대가 지워질 날이 없어요. 평생을 땅에 바친 손이죠. 하지만 저는 이 손이 부끄럽지 않아요. 이 거친 손으로 남편 없이 홀로 아들놈을 키워냈고 남편이 남긴 작은 밭되기를 지금의 익산 농장으로 일궈냈으니까요. 사람들은 그저 제가 운이 좋았다고들 하지만 사실 운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밤에는 인삼 재배 기술 책을 머리맡에 두고 읽다 잠들고 낮에는 허리가 끊어지도록 밭을 맸죠. 그렇게 얻은 지혜와 땀이 지금의 저를 만든 겁니다. 이제는 저 멀리 서울의 백화점에서도 제 이름을 단 인삼을 최고급으로 쳐준다니 꽤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런 성공도 서울에 있는 아들, 지훈이 생각만 하면 마음 한구석이 아려와요. 하나뿐인 아들.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하고 착해서 제 모든 자랑이었죠. 좋은 대학 보내겠다고, 더 넓은 세상에서 살게 하겠다고 일찌감치 서울로 유학 보냈는데 그게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네요. 이제는 대기업의 번듯한 과장이 되었지만 그만큼 얼굴 보기는 더 힘들어졌어요. 아들은 제가 그저 힘들게 인삼 농사를 지어 근근히 살아가는 줄로만 알아요. 하기야 제가 일부러 그렇게 보이게 한 탓도 크죠. 자식이 부모 재산 믿고 나태해지는 것만큼 꼴 보기 싫은 것도 없으니까요. 사람은 제 힘으로 일어서야 진짜 어른이 되는 법이라고 늘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이른 아침 농장을 한 바퀴 둘러보고 사무실로 들어서는 게 제 하루의 시작이에요. 사무실이라고 해봤자 농장 한쪽에 있는 작은 조립식 건물이지만 저에게는 청와대보다 더 중요한 곳이죠. 김 부장이 벌써 나와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더군요. 저와는 20년 넘게 동고동락한 이제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에요. 김 부장에게는 올해 인삼 작황이 아주 좋으니 연말에 직원들 상여금부터 두둑이 챙겨주라고 일러두었죠.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제가 더 벌자고 그 사람들 입에 들어갈 걸 뺏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한창 업무 이야기를 나누는데 주머니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전화기가 울렸어요. 화면에 우리 아들이라는 글자가 뜨자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한 톤 부드러워지더군요. 아들은 제가 얼마나 힘들게 인삼 농사를 짓는지 아는 것처럼 늘 걱정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힘든 일 좀 내려놓고 쉬시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 속으로는 이놈아, 네가 아는 건 빙산의 일각이다 싶으면서도 겉으로는 괜찮다, 소일거리 삼아 하는 건데 뭘 하고 대답했죠. 아들의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하니까요. 얼마 전에 며느리가 모바일 메신저라는 걸로 손주 사진을 보내줬는데 그걸 어떻게 보는지 몰라서 한참을 헤맸어요. 결국 아들에게 물어봐서야 겨우 사진을 볼 수 있었죠. 사진 속 손주는 어찌나 예쁜지 보기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했죠. 이렇게 예쁜 손주를 사진으로만 봐야 한다는 사실이 야속해서요. 아들과의 짧은 통화를 마치고 다시 일에 집중하려는데 전화가 또 울렸어요. 이번에는 며느리 유라였어요. 유라의 목소리는 언제나 꿀을 바른 것처럼 달콤했죠. 그 달콤함 뒤에 날카로운 계산이 숨어 있다는 걸
저는 애써 모른 척하고 있었지만요. 역시나 며느리는 서울살이가 얼마나 팍팍한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꺼내더군요. 서울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아이들 교육비는 허리가 휠 지경이라고요. 특히 요즘엔 아이를 봐주는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비용은 또 어찌나 비싼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저는 그저 말없이 듣고만 있었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다 아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너무 힘든데 잠시만 서울로 올라오셔서 손주도 봐주시고 저희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이건 효도를 빙자한 요구였죠.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간절한 목소리,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을 아들의 지친 얼굴이 어른거렸어요. 며느리는 제 대답을 재촉하듯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만 올라오시면 자기는 다시 회사에 나가서 돈을 벌 수 있고 그러면 지훈 씨 어깨도 훨씬 가벼워질 거라고요. 듣기에는 참 그럴듯한 말이었죠. 저 하나 희생하면 아들 내외가 편해진다는데 어느 부모가 그걸 마다하겠어요. 잠시 후 아들에게서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아마 며느리가 시켰겠죠. 아들은 늘 그랬듯 제 아내 편에서 상황을 설명하기 바빴어요. 유라가 혼자 애 보느라 산후우울증까지 온 것 같다.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거다. 그 말에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결국 저는 서울행을 결심했습니다. 보고 싶은 아들과 손주를 매일 볼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아들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다는 생각에 다른 모든 걱정은 잠시 잊기로 했어요. 며칠 뒤 저는 상경 준비를 서둘렀어요. 김 부장에게는 당분간 농장의 모든 운영을 맡긴다고 했죠. 김 부장은 제 얼굴을 보더니 무언가 걱정스러운 눈치였어요.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냐고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냐고요. 저는 그저 웃으며 아들 집에 잠시 쉬러 가는 거라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불안의 싹이 트고 있었죠. 어쩌면 이번 서울행이 제 평화롭던 인생에 가장 큰 폭풍을 몰고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예감 말이에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자식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게 부모 마음인 것을요. 저는 그렇게 제 발로 화려하게 포장된 지옥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제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유라,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가 저를 맞아주더군요. 아들의 얼굴이 반쪽이 된 것 같아 마음이 아팠고 며느리는 애 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푸석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서울 오기를 참 잘했다. 내가 이제 이 아이들의 짐을 좀 덜어줘야겠다. 그런 생각뿐이었죠. 아파트에 들어서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익산의 제 집은 그저 튼튼하기만 한 시골집인데 여긴 꼭 텔레비전에 나오는 모델하우스 같았거든요.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이고 가구들은 하나같이 제가 평생 구경도 못 해본 것들이었어요. 이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도 그렇게 힘들어했다니 서울살이가 보통 고된 게 아니구나 싶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제게 방을 안내해 주겠다며 데려간 곳은 거실 끝에 있는 작은 문이었어요. 문을 여니 창문 하나 없는 어두컴컴한 창고 같은 방이 나오더군요. 방 안에는 낡은 간이침대 하나와 작은 서랍장 하나가 전부였어요. 며느리는 멋쩍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집이 좁아서 죄송해요. 그래도 잠시만 계실 거니까 괜찮으시죠?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 그때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저 제가 이 집의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뿐이었죠. 괜찮다, 이만하면 과분하지 하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저녁이었어요. 저는 아들 내외에게 따뜻한 집밥 한번 해주고 싶어서 익산에서부터 바리바리 싸온 것들을 풀었죠. 직접 담근 된장, 텃밭에서 갓 따온 애호박과 고추, 그리고 제가 직접 말린 표고버섯까지 정성을 다해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이고 갖은 나물도 묻혀서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렸어요. 아들이 제 음식을 참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식탁에 앉은 며느리의 표정이 영 좋지 않더군요. 숟가락을 드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이내 코를 찡긋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이 찌개에서 흙냄새 같은 게 나요. 서울 사람들은 이런 거 잘 안 먹거든요.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흙냄새라니요. 그건 제 고향의 냄새고 제 평생의 냄새인데 말이에요.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스마트폰을 몇 번 두드리더니 배달 음식을 시키더군요. 잠시 후 도착한 뭔지 모를 외국 이름의 음식들을 아들 내외는 맛있게 먹었고 제가 차린 밥상은 그대로 식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의 가치관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제가 거실을 지나갈 때마다 며느리는 방향제를 뿌려댔죠. 제 몸에서 나는 땀 냄새와 흙 냄새가 역겹다는 거였어요. 제 평생을 바친 노동의 흔적이 이 집에서는 그저 더러운 악취일 뿐이었죠. 세탁기도 따로 쓰라고 하더군요. 제 옷에 묻은 흙의 세균이 손주 옷에 옮으면 큰일 난다고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저 묵묵히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제 옷가지를 작은 대야에 따로 모아 밤늦게 손빨래를 해야 했죠. 더 가슴 아팠던 건 이제 겨우 말을 배우기 시작한 손주 녀석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하루는 제가 손주를 안아주려 하자 아이가 제품을 피하며 소리쳤어요. 할머니한테서 이상한 냄새나 저리 가. 아이의 눈은 엄마인 유라를 향해 있었죠.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고도 못 본 척 오히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 것 같았어요. 저는 상처받은 눈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아들 지훈이를 쳐다봤어요. 제발 아들아, 내 어미가 이런 취급을 받는데 한마디만이라도 해다오. 하지만 아들은 제 눈길을 피하며 TV 채널만 돌리고 있더군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며느리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사돈인 최 여사가 집에 찾아왔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것들로 치장한 최 여사는 저를 보고도 인사조차 하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그 자리에 없는 투명 인간인 것처럼 행동하더군요. 제가 과일을 깎아내오자 그녀는 쳐다보지도 않고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유라야, 이런 건 사람 시키면 되지. 네가 왜 직접 하고 있니? 저는 그저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시중을 드는 하녀나 다름없었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그 굴욕은 절정에 달했어요. 그날도 저는 정성껏 저녁상을 차렸지만 최 여사는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혀를 차며 말했어요. 평생 무김치나 먹던 사람이 차린 밥상이니 오죽하겠어. 유라야, 역시 사람은 태생이 중요한 거야. 그 말은 저뿐만 아니라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까지 모욕하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죠. 제 편을 들어줄 사람은 이 집안에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아들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고 있었고 며느리는 제 엄마 말에 맞장구를 치며 웃고 있었어요. 아, 이 집에서 나는 어머니도 사돈도 아니구나. 그저 돈 안 드는 가사 노동을 제공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일 뿐이구나. 뼈저리게 깨달았죠. 그날 밤 저는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기대보려 했어요. 며느리와 손주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지훈이의 방문을 두드렸죠. 지훈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엄마가 여기서 지내는 게 아무래도 좀 힘이 드는 것 같구나. 제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차가운 칼날이 되어 돌아왔어요. 어머니, 또 왜 그러세요? 유라도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래요. 그냥 어머니가 좀 참아주시면 안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꺼져버렸어요. 참으라니, 제가 평생을 참아왔는데 여기서 뭘 더 참으라는 걸까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제 어두운 창고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간이 침대에 주저앉으니 사방이 벽으로 꽉 막힌 이 작은 방이 꼭 제 신세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화려하지만 차가운 이 아파트에서 저는 완벽하게 혼자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요. 아들에게 마저 외면당한 그날 밤 이후 제 세상은 색깔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숨만 쉬고 있을 뿐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았죠. 희망이라는 단어는 제 사전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어두운 창고방의 차가운 공기가 저를 맞았고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저는 그저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존재일 뿐이었어요. 제 이름인 이혜진으로 불리는 일도 어머니로 불리는 일도 사라졌죠. 며느리 유라는 주기적으로 친구들을 집으로 불렀어요. 처음에는 저도 아들의 어머니로서 손님들을 맞아야 한다는 생각에 낡은 옷이나마 가장 깨끗한 것으로 갈아입고 거실로 나가려 했죠. 하지만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질색하며 부엌으로 끌고 가더군요. 어머니는 그냥 주방에 계시라고, 손님들은 자기가 알아서 챙기겠다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손님이 오는 날이면 알아서 주방을 떠나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친구들은 하나같이 비싼 옷을 입고 좋은 향기를 풍겼어요. 그들이 거실에서 나누는 웃음소리가 주방까지 들려올 때마다 저는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았죠. 며느리는 그들 앞에서 저를 대하는 태도를 조금도 바꾸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저를 하녀처럼 부렸죠. 큰 소리로 아주머니, 과일 좀 더 깎아오세요. 아주머니, 여기 흘린 것 좀 닦아주시고요. 하고 시키는 게 일상이었어요. 처음에는 아주머니라는 호칭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나중에는 그것마저 무뎌지더군요. 한 번은 며느리의 친구 중 한 명이 의아하다는 듯이 물었어요. 유라야, 이분 혹시 어머님 아니셔? 며느리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활짝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아, 우리 집에서 아주 오랫동안 일해주신 분이라 이제는 가족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들고 있던 쟁반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제 존재가, 제 인생이 며느리의 그 한마디에 완벽하게 지워져 버리는 기분이었죠. 심지어 어느 날은 제게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어머니, 손님들 계실 때는 저를 사모님이라고 불러주세요. 그게 서로 편하잖아요. 저는 대답할 힘도 없어서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제 등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굽어 있었고, 제 걸음은 소리 나지 않게 조심스러워졌죠. 저는 이 집의 시어머니 이혜진이 아니라 그저 일 잘하는 아주머니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 거짓말은 며느리의 친구들 사이에서 사실처럼 퍼져나갔어요. 그들은 저를 볼 때마다 동정 어린 눈빛을 보내거나 가끔은 입다만 낡은 옷이나 먹다 남은 빵 같은 것을 아주머니, 이거 드세요 하며 건네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며느리는 친구들에게 자랑처럼 이야기하고 다니는 모양이었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아들 집에 와서 편하게 지내시니 얼마나 좋냐고요. 자기가 아니면 누가 저런 시골 할머니를 모시고 살겠냐면서요. 저는 이 집의 무료 풀타임 가사도우미이자 며느리의 자비심을 증명하는 전시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제 칠순 생일이 다가왔어요. 몇 달 전부터 며느리는 제게 약속했었죠. 어머니 칠순에는 아주 근사한 식당을 예약해서 성대하게 잔치를 열어드리겠다고요.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아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절망 속에서도 어쩌면 생일날만큼은 다를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품고 있었죠. 생일날 아침 저는 일어나자마자 제 어두운 방 안쪽 구석에서 익산이 있는 서쪽을 향해 조용히 절을 올렸어요. 남편의 산소가 있는 방향이었죠.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요? 당신이 봤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참았어요. 하지만 그날 아침 부엌으로 나간 제게 며느리는 너무나도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오늘 예약했던 식당 취소해야 할 것 같아요. 손주 학원비가 갑자기 2배나 올랐지 뭐예요. 어쩔 수 없죠. 내년에 더 좋게 해드릴게요. 변명이라기엔 너무나 성의 없는 그 말에 제 안에 있던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사그라드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괜찮다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말하며 돌아섰지만 온몸의 기운이 쑥 빠져나가는 것 같았죠. 그날 저녁, 저는 홀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더니 배달원이 커다란 상자를 들고 들어오더군요. 아들 내외가 값비싼 화로회 세트를 주문한 거였어요. 그들은 제가 해산물에 심한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신경조차 쓰지 않은 것인지
자기들끼리 식탁에 마주 앉아 즐겁게 회를 먹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 앱으로 손쉽게 주문하고 결제하는 그들의 모습은 제가 사는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았죠. 저는 그들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부엌에 꼼짝 않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들 지훈이가 저를 불렀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을 쳐다봤어요. 하지만 아들은 제게 다가와 제 손에 무언가를 툭 던져주며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바빠서 장을 못 봤네요. 이거라도 끓여 드세요. 제 손에 들려있던 것은 차갑고 얇은 비닐 포장지에 담긴 라면 한 봉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라면을 들고 제 창고방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닫고 어둠 속에 주저앉으니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날, 70평생을 살아온 저에게 주어진 축하 선물은 고작 라면 한 봉지라니요. 저는 방 한쪽에 놓아둔 남편의 영정 사진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여보,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어떻게 내게 이럴 수가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서 아주 작고 차가운 무언가가 조용히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아마도 분노였을 겁니다. 칠순 생일날의 그 밤 이후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어요. 슬픔이 너무 깊어지면 눈물조차 마른다는 말을 그때 실감했죠. 제 마음은 뜨거운 불에 타버린 뒤 차갑게 식어버린 잿더미 같았어요. 그 잿더미 속에서 아주 작고 단단한 불씨 하나가 조용히 살아 숨쉬고 있었죠. 그건 미움도 원망도 아니었어요. 그저 이대로는 끝나지 않으리라는 차가운 결심 같은 것이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더 말이 없어졌어요. 며느리는 제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완전히 기가 죽었다고 생각했는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더욱 기고만장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이미 죽어버렸으니까요.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며 때를 기다릴 뿐이었어요. 운명의 그날은 며칠 뒤 아주 평범한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그날따라 손주 녀석이 유치원에서 돌아올 시간이 늦어졌고 저는 아이를 돌보다 보니 저녁 준비가 평소보다 몇 분 늦어졌어요. 퇴근하고 돌아온 며느리는 식탁이 차려져 있지 않은 것을 보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온갖 폭언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이 쓸모없는 시골 할망구,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면서 밥 한 끼 제때 차려내지 못하냐며 제가 이 가족의 짐덩어리일 뿐이라고 소리치더군요. 지난 몇 달간 꾹꾹 눌러왔던 모든 것이 그 순간 터져버렸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식탁 위에 놓여있던 뜨거운 된장국 그릇을 들어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사기 그릇이 산산조각 났고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그것은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의 절규였고 더는 당신들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는 저항의 표시였죠. 그때였어요. 튀어오른 국물 몇 방울이 며느리의 손등에 떨어져 살짝 붉은 자국을 남겼어요. 아프다기보다는 조금 따끔한 정도였을 거예요. 하지만 며느리는 마치 큰 화상이라도 입은 것처럼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더군요. 그 눈빛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증오와 경멸이 아닌 기회를 잡았다는 교활한 기쁨의 눈빛이었죠. 며느리는 즉시 약상자를 가져와 아무렇지도 않은 손등에 붕대를 칭칭 감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울부짖기 시작했죠. 엄마, 시어머니가 나한테 끓는 국을 부었어. 나 죽을 것 같아. 엄마, 그 뻔뻔한 연기를 지켜보며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현관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의 어머니 최 여사가 들이닥쳤어요. 그녀는 다짜고짜 제 머리채라도 잡을 것처럼 달려들며 아파트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러댔죠. 이 무식한 것, 내년 같은 것 때문에 내 귀한 딸 인생 망치게 할 수는 없지. 그 소란의 옆집, 앞집 사람들이 모두 문을 열고 복도를 내다보더군요. 그들은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난 것처럼 저희를 쳐다볼 뿐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최 여사는 구경꾼들이 많아지자 더욱 기세등등해져서 제 거친 손을 잡아채 들고는 사람들을 향해 외쳤어요. 이것 좀 보라고요. 평생 흙이나 파먹던 이 더러운 손으로 감히 내 귀한 딸을 건드렸다고요. 저는 오해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제 입이 열리기도 전에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제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최 여사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제 뺨을 세차게 내리친 거였어요. 어디서 감히 말대꾸야. 눈앞이 번쩍했고 귀에서는 윙하는 소리가 맴돌았어요.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붕대를 감은 팔을 부여잡고 훌쩍이며 그 광경을 스마트폰 카메라에 담고 있었죠. 아마 친구들에게 보낼 증거 사진이라도 찍는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게 뺨을 맞은 고통보다 더 아팠던 것은 바로 제 아들 지훈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문가에 버티고 서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제가 바닥에 쓰러지자 그는 마지못해 제게 다가왔죠. 저는 마지막 희망을 담아 아들의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를 올려다봤어요. 하지만 아들은 제 눈을 피하며 벌레 씹은 표정으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그냥 죄송하다고 한마디 하세요. 그럼 조용히 끝나잖아요. 그 말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아들의 배신은 최 여사의 손찌검보다 100배, 1000배는 더 고통스러웠어요. 아,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구나.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어두운 창고방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어요. 더 이상 눈물은 나지 않았죠. 대신 제 머릿속은 놀라울 정도로 맑고 차가워졌어요. 저는 가만히 제 두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최 여사가 더럽다고 조롱했던 이 손. 하지만 이 손은 부끄러운 손이 아니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위대한 손이었고 제 인생의 자부심 그 자체였죠. 그때 문득 오래전 죽은 남편의 유언이 귓가에 울리는 듯했어요. 여보, 누구도 당신을 무시하게 만들지 마. 그게 우리 아들놈이라도 말이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낡은 서랍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작은 수첩과 펜을 꺼냈어요. 이제는 제가 가진 진짜 힘을 사용할 때가 온 겁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는 소박한 시골 어머니 이혜진은 죽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익산농장의 회장 이혜진뿐이었습니다. 반격의 계획이 그 어둡고 차가운 방 안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눈물 짓는 초라한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밤새 제 안의 모든 슬픔과 미련은 차가운 결심으로 바뀌어 있었죠. 저는 소리 없이 일어나 제 작은 짐을 챙겼어요. 낡은 옷까지 몇 벌이 전부라 짐을 싸는 데는 채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손주 녀석이 잠든 방으로 향했어요. 세상 모르고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니 잠시 가슴이 아려왔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아가야, 너는 나중에 이 할미를 원망할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너도 언젠가는 알아야 한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것을. 아이의 머리를 조용히 한번 쓰다듬어 주고는 저는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거실을 지나 현관으로 향하는데 소파에서 아들 내외가 뒤엉켜 잠들어 있더군요. 어젯밤의 승리에 도취해 술이라도 한잔 한 모양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들은 제가 완전히 꺾였다고, 이제 자신들의 세상이 왔다고 생각하겠죠. 저는 신발을 신고 소리 없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제 뺨을 스치자 비로소 제가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저는 고속버스 터미널이 아닌 아파트 단지 앞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 세우고는 제 평생 처음으로 당당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목적지를 말했죠. 익산으로 갑시다. 몇 시간을 달려 익산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제 농장 입구에 택시가 멈춰서자 저를 발견한 직원들이 달려나와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인사하더군요. 회장님, 오셨습니까? 그들을 보니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창고방에 갇힌 무력한 노인이 아니었어요. 수백 명의 직원을 먹여 살리고 이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익산 농장의 회장 이혜진이었죠. 제 사무실은 소박했지만 벽 한쪽에는 익산시로부터 받은 자랑스러운 농업인상과 지역사회에 기부한 공로를 인정받은 감사패들이 가득 걸려 있었어요. 그 하나하나가 제가 땀 흘려 살아온 인생의 증거였죠. 저는 푹신한 의자에 몸을 맡기고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김 부장, 내 사무실로 연결해. 잠시 후 전화기 너머로 김 부장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회장님, 서울에 계신다더니 어쩐 일이십니까? 저는 안부 인사는 생략하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목소리는 지난 몇 달간의 제 모습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차갑고 단호했죠. 김 부장, 지금 즉시 강남에 있는 최 여사 레스토랑과의 모든 인삼 및 농산물 공급 계약을 파기하게. 오늘부로 우리 농장의 어떤 상품도 그곳으로 단 하나도 나가서는 안 돼. 김 부장은 제 단호한 목소리에 잠시 숨을 삼키는 듯 했어요. 회장님, 갑자기 무슨 일이십니까? 그 계약이 그쪽 레스토랑 전체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계약입니다. 위약금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광활한 인삼밭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어요. 위약금은 우리가 물어주면 돼. 그리고 업계 전체에 알려. 우리 익산 농장은 앞으로 최 여사, 그리고 그녀와 관련된 어떤 사람과도 일절 거래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죠. 내 아들에게 인생의 쓴맛을 가르쳐 주기엔 아주 저렴한 수업료라고 생각하게. 심판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 지시가 떨어진 지 단 하루 만에 최 여사의 레스토랑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김 부장의 보고에 따르면 매일 아침 가장 신선하게 도착하던 최고급 인삼과 채소 공급이 완전히 끊기자 주방은 마비 상태에 빠졌다고 해요. 최 여사는 다른 공급처를 알아보려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익산 농장 이혜진 회장의 심기를 건드린 곳이라는 소문이 업계에 파다하게 퍼진 뒤라 어느 누구도 섣불리 그녀와 거래하려 하지 않았죠.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질 낮은 수입 농산물로 음식을 만들기 시작하자 결과는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레스토랑의 명성이었던 깊은 맛은 사라지고 음식의 질은 형편없이 떨어졌어요. 마스타그램이나 망고플레이트 같은 온라인 맛집 앱에는 손님들의 혹평이 실시간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여기 재료가 갑자기 왜 이 모양이죠? 주방장이 바뀌었나? 예전에 그 맛이 아니네요. 다신 안 올 듯. 별점은 하루가 다르게 곤두박질 쳤고 한때는 예약 없이는 자리도 없던 레스토랑은 텅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결정적인 한 방이 터졌습니다. 제 아들 지훈이가 회사 대표에게 불려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대표는 대뜸 지훈이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하더군요. 강 팀장, 자네 어머니가 혹시 익산농장의 그 무서운 이혜진 회장님이셨나? 우리가 지난 몇 년간 파트너십을 맺으려고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도 얼굴 한번 보기는커녕 번번이 퇴짜를 놓던 바로 그분 말이야. 지훈이는 그 자리에서 피가 전부 빠져나간 사람처럼 하얗게 질려 아무 대답도 못했다고 해요. 자신의 어머니가 그저 시골에서 힘들게 농사짓는 촌부인 줄만 알았는데 자기 회사 대표마저도 만나지 못해 안달하는 재계의 거물이었다는 사실을 그 순간 처음 알게 된 거죠. 같은 시각 며느리 유라의 스마트폰은 불이 나고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가짜 상처에 동정심을 보내던 친구들에게서 온 메시지들이었죠. 유라야, 너희 시어머니가 그 유명한 프리미엄 인삼 브랜드 진생 로얄 오너라며? 대박, 실화야. 세상에 그런 분을 가사도우미 취급하고 뺨까지 때리게 만들었다고? 너 제정신이니? 며느리는 그제야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이 하녀처럼 부리고 냄새난다며 경멸하고 그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뺨까지 때렸던 그 시어머니가 사실은 자신의 화려한 삶 전체를 손가락 하나로 쥐고 흔들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들의 사회적 체면, 경제적 기반, 그리고 인간관계,
제가 수십 년간 땀 흘려 이룩한 왕국 앞에서 그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들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의자에 앉아 그 모든 보고를 들으며 조용히 창밖의 인삼밭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통쾌함보다는 씁쓸하고 서늘한 바람이 불고 있었죠.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습니다. 제 전화 한 통이 몰고 온 태풍은 그들이 평생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남김없이 휩쓸어 갔죠. 김 부장의 보고는 덤덤했지만 그 내용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돈 최 여사의 레스토랑은 석 달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파산했어요. 그녀는 평생의 자랑이었던 강남의 고급 빌라를 처분해 빚을 갚아야 했죠. 제 아들 지훈이는 회사에서 더는 버틸 수가 없었어요. 은혜도 모르는 아들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동료들은 그를 대놓고 피했고 결국에는 권고사직, 사실상의 해고를 당했습니다. 며느리 유라는 모든 것을 잃었죠. 그녀를 떠받들던 친구들은 이제 그녀를 경멸했고 그녀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사교계에서 완전히 퇴출당했습니다. 그들은 몇 번이고 익산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농장 정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저를 찾았고 나중에는 몇 시간이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죠.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직원들에게는 그저 나는 아들이 없다고 전하게라고 말해두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돌아가고 난 뒤 김 부장이 제게 지훈이가 남기고 간 편지 한 통을 건네주더군요. 삐뚤빼뚤한 글씨는 온통 눈물 자국으로 번져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어리석고 비겁했습니다. 어머니의 아들로 다시 태어날 기회를 제발 한 번만 주십시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아무 말 없이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용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통쾌했냐고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게 주어진 부와 명성을 어디에 써야 할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죠. 저는 복수를 위해 살아온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제 전 재산의 상당 부분을 투자해 농장 옆에 커다란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익산농업기술교육센터라고 붙였죠. 가난하지만 열정이 있는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제가 평생을 바쳐 터득한 노하우와 최신 기술을 무료로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제 이야기는 어느새 지역 신문과 방송을 통해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 응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설립한 교육센터에는 스마트팜 기술과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유통하는 법 등 우리 농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최신 기술들을 가르치는 과정이 개설되었어요. 한때는 구식이라며 며느리에게 무시당했던 제가 이제는 젊은이들에게 미래의 기술을 가르치고 있는 셈이죠. 저를 부끄러워했던 아들과 달리 센터의 젊은이들은 제 거친 손을 잡으며 어머니라고 스승님이라고 불러주었어요. 제 손은 이제 더 이상 부끄러운 노동의 상징이 아니라 희망을 일구는 손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저는 전라북도 농업발전 유공자로 선정되어 도청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곱게 지어 입은 한복 차림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섰어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을 때 제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원고 대신 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담담하게 꺼내놓았어요.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치 없는 것들을 과감히 잃어버리는 법을 가르쳐준 이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들 덕분에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진짜 소중한 것들을 더욱 깊이 아끼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거친 두 손을 사람들 앞에 들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제 손이 못생겼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손이 제 인생 그 자체이자 저의 가장 큰 자부심입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때였어요. 시상식장 맨 뒷줄 구석진 자리에 작업복 차림으로 서 있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제 아들 지훈이었어요. 헬쑥해진 얼굴 위로 눈물이 쉴 새 없이 흐르고 있었죠. 지난 1년간
아들은 서울에서의 삶을 모두 정리하고 익산의 다른 농장들에서 막노동을 하며 흙의 가치를 배우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보았지만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눈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 행동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다시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며느리 유라는 결국 아들과 이혼하고 지금은 작은 봉제 공장에서 밤낮으로 일하며 거칠어진 제 손을 보고 눈물을 흘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여전히 농장에서 묵묵히 일하며 매주 제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흙을 만지며 무엇을 배웠는지, 땀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달았다는 내용들이었죠. 얼마 전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어요. 이제 8살이 된 손주가 아빠에게 이렇게 묻는다고요. 아빠, 우리 이제 혜진 할머니 만나러 가면 안 돼요? 제가 잘못했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들은 그제야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평생 배워가야 할 숙제임을 깨달았다고 그렇게 써 내려갔습니다. 저는 요즘 새로 지은 교육센터에서 젊은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들의 빛나는 눈동자 속에서 저는 이 땅의 희망과 저의 미래를 봅니다. 용서요? 글쎄요. 어쩌면 용서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그리고 그들의 진심 어린 행동이 스스로 해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제 자리에서 제 삶을 묵묵히 살아갈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찾은 진정한 평화이자 가장 완벽한 승리일 테니까요. 때로는 존중받기 위해 먼저 스스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만 해요. 그리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잃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신의 가치와 평화를 되찾는 길이라는 것을요. 결국 한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그 마음에 새겨진 인품과 세상에 남기는 선한 영향력으로 증명되니까요.